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유이동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셋째 날 세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법을 거듭 강조한 연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유엔 연설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국어 타령에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을 직시한 일관된 대북 정책으로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야 정부가 원하는 대화도 뒤따라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빈손으로 오게 되는 그런 무개념 뉴욕 외교가 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합니다. 평화 원칙을 강조했다. 평화를 구걸했다. 북핵 외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참으로 극명하게 갈린 모습입니다. 각 당의 평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봅니다. 대화를 제의하고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구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심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구걸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시는데 별로 대화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로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구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정부 질의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돈봉투 주면서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 이런 걸 할지 아니면은 DMZ 목함 지뢰 사건 때에 사과는 아닌데 사과인 것처럼 보이게 합의서를 써달라. 이런 게 이제 사실 구걸의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공개적인 유엔 총회 석상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것은 유엔 정신에도 맞고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이 긴장 상황을 해소해 가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국제사회와의 연대의 흐름 그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그러한 원칙 속에서 전체 우리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정말 한반도 이 안보가 참으로 위중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보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지금 정부 여당에서 사드 배치 반대한 정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 전을 내다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다.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 개발은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안보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제사회는 엄연한 힘의 논리, 힘이 지배하는 사회지 이 평화 이 얘기는 이상적 목표지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 외교에서 이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현실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 모든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데 바로 한반도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선우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제1야당은 뭐 이럴수록 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의 안보관 아직도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라도 국가안보에는 더 저희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또 얼마 전에도 미국 조야에 방미단을 방문을 시켜서 전술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저희 당 입장을 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안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요, 그 연설문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좋은 표현들이 아름답게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연설이라고 하는 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외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그 책임성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평화라는 것이 평화를 여러 번 얘기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그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 지난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아주 절묘하게 고안된 아주 의도된 도발이고 또 김정은과 이용호의 맞대응 연설 또한 그거에 철저하게 대응한 그 연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양쪽을 말리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는 사이의 선택에서 약간 말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 국제사회에게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그리고 게다가 그 사이에 인도 지원 800만 달러 결정까지 겹쳐지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는 조금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결연한 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거냐 하는 걸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주 좋은 뜻에서 하신 말씀인데 개회식장이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또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하셨는데 지금의 맥락에서 그 말은 좀 국민들한테 가슴 철렁하게 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야기도 듣습니다. 네, 뭐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평화를 구걸까지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화를 구걸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던지 간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고 하는 외국의 정상들은 당연히 국민들과 같은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평화를 반대하고 뭐 전쟁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절대 우선 가치이고요. 근데 저희가 평화를 지키려고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평화의 내용이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분명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본다고 하면 대화만을 강조하는 곧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오직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국민들과 동맹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선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시그널,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화와 이 제재의 병행 전략, 이것은 이미 한미 간에도 이미 기본 전략으로서 합의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결의도 보면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유엔 결의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입장은 또 좀 특히 다른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분단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6.25 전쟁의 그 고통과 그 폐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쟁하면은 우리 당장의 경제에서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게 1차적인 가장 목표여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평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건 유엔 정신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의 흐름도 여기에 부합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이 제재나 압박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거죠. 물론 대화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한다. 이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제재를 통해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 대화에 나왔을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합의해서 같이 가야지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아주 험악한 말들이 지금 북미 간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의 지금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중재하겠다.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다가 우리도 같이 한 판 더 합시다. 뭐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겁니다. 네, 유희동 의원님.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가 활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뭐 이의를 다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와 제재의 타이밍, 맥락, 그 수순이 지금 현 정부는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고 책임 있는 정부라면 평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책임 있는 정부라면 평화 이전에 국민의 불안감부터 씻어내는 것이 저는 정말 책임이라는 그 단어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듣고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궁극적으로 유희동 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경엽 의원께서 병행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지금은 이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이 국제 공조가 특히 한미일 이 혈맹 공조가 이제 제재 국면이 있는데 그걸 투트랙으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특히 대화 부분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자꾸 대화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기본에 8만 불 우리가 인도적 그 지원 그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대화 채널이 전혀 꺾였다. 남북 간에 물밑 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실히 보여준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막자고 했는데 전쟁은 힘의 논리이지 말로서 전쟁이 어떻게 막아지고 또 말로서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책임 있는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모두에도 그 말씀했지만 아직도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라고 얘기하고 또 사드 배치도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이런 우중충한 자세 국민들은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히 이 청와대 안보 라인, 외교 라인 이것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외교 무대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엔에 있는 외교관들이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바라보고 있는 외교관들이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서 볼까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분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의 내용이랄까,
어떤 내용들을 제의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의 기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그 공조점이 있는지, 혹시 틈새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꼭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40분의 연설을 하는 동안 시작부터 국제 안보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한 나라를 지목하는 그 순서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로 북한을 지목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5분에 걸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험악한 용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1분간의 연설에서 딱 2분 30초간 북한의 제재와 제재의 필요성, 그걸 위한 국제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수도 성당이라든지 평화올림픽 뭐 이런 부분,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사실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저분의 메시지는 제재보다는 미국을 좀 만류하는 데 방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에 참여하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 좀 틈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하게 된다는 걱정을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의 외교 연설은 그 명문장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외교관들이 작성해야 되는 그 문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제재와 압박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죠. 표현도 굉장히 외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거칠었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 정도의 아마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미 간의 공조, 한미일 간의 공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제재를 해야 될 때는 명확하게 제재를 하고 제재를 이행하도록 유엔의 국제사회에 촉구할 건 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사드 배치 반대한 정당이라고 그랬다가 입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반대했던 정당이 아니고요. 원래 대선 전에는 찬반을 섣부르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외교적인 협상이나 향후 한반도의 정세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6차 핵실험, 그 다음에 ICBM 도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긴급하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임시 배치한 것은 맞다. 그 임시 배치는 임시 배치라고 해야지, 임시 배치를 정식 배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식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기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부지 공여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이런 국내법상의 절차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절차들은 정확히 이행을 하고 점검할 건 하고 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해가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그 국제사회의 흐름과 기조는 명확하게 함께 공조해 가고, 그 틀 속에서 이 병행 전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기에 따라서는 제재와 압박이 강조가 될 때가 있고 대화 협상이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시기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도발을 하면은 당연히 제재와 압박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대화에 불응하면은 당연히 제재와 압박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대화에 응하거나 저쪽에서 일정 정도 제스처를 좀 이 평화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은 또 거기에 맞게 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이 대북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기본 원칙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5천만이 지금 핵인질에 지금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아직도 그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라고 하는데 정말 아연실색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 배치라고 하는 거는 언제라도 또 철수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지금 말합니까? 바로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시그널을 굉장히 안 좋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확고한 이 안보관을 가져야지 지금 또 아직 당론도 안 정하고 임시 배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 5천만 생존이 걸린 문제에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도대체 몇 년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통일이지만은 엄연한 현실은 북한이 지금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고 6차 핵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CBMC 수소탄을 지금 이제 미국 본토에도 지금 투하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32차례나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국민들에게 또 국방 또 60만 대군들에게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보내는 시그널이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답게 안보 문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좀 표현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대화 내용 자체가 당연히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화가 아닐 때는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 나머지 세 분의 입장이었는데 얘기가 계속 공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바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서 미일 정상이 난색을 표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떻게 보면 공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야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머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일본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도 일본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자꾸 한미일 공조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라라는 표현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이때의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나왔던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대북 인도 지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그 얘기 한마디로 해서 딱 끝났던 사안이고요. 그 외에 더 이상 얘기가 더 어떤 얘기도 오가지 않았는데 그게 자꾸 일본의 아주 극우 신문들이 아주 이걸 그냥 갖다 이상하게 뭐 일본 고위 관계자의 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굉장히 이제 왜곡하고 확대해서 이걸 이제 자꾸 이제 뭐냐면 국내 정치용으로 아베 지금 총리가 국내에서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면서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고 강공을 취하니까 아베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이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미일 간의 아까 얘기했던 제재와 압박의 공조 체계도 이상이 없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유엔 결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 원칙에 따라서 차곡차곡 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최명길 의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이 특히 산케이신문이라든지 후지TV 같은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한미 관계에 틈새를 만들고 또 우파 정권의 어떤 자국 내 우파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언론 플레이 좀 의도적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도 맞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그럼 그 3국의 정상들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미국 쪽 입장인데 아까 김경호 의원님 말씀 중에 백악관도 그런 일본 보도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백악관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한국 관계자들이 전한 얘기를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의 발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얘기고요. 조금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우리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 어떤 그 대외 그 원조 공여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상관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맥락 자체가
우리 주권국가의 결정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국제공조가 절박하게 시급하게 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뢰에 좀 틈새를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 무대에서 신뢰 면에서 조금 틈새를 만들 수 있는 좀 옳지 않은 시점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좀 대화 만능파들이 뭔가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꾸 나온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유희동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앞서 뭐 최명길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대북 지원과 관련된 또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북핵 실험에 이은 북의 도발의 후속 대책들로 내놓은 강원 정책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략 부재에서 오는 전형적인 그 갈짓자 행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강원 행보야말로 이 동맹들을 헷갈리게 하고요, 또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실은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을 헷갈리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지금 국민과 주변 동맹국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모 의원께서 페북에 그 주간지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굴욕을 감내하면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는 그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지도자가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자 우리 이 굴욕을 견디면서 가랑이 사이를 깁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가랑이 밑을 기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정책,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듣습니다. 저는 이번 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시점도 매우 부적절하고 또 지원 규모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엽 의원께서도 일본의 그 국내 정치용이다 하는데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이런 그 투트랙 전략, 특히 지금 이렇게 제재 국면에 북한에 대한 물적 지원 결정, 이것은 한미일 간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9월 15일 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추정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우리는 또 인도적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북 간의 물밑 또 아니면 대화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우리만 지금 계속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만 평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제 김정은 한국 패싱 또 트럼프 정부의 코리아 패싱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 부분에 관해서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줘야 되고, 또한 지금 인도적 지원이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과연 그 북한의 정말 어려운 동포들에게 지원되는가,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도 많거든요. 거의 특권층에 배분된다 하는 이런 뉴스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지금은 인도적 지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네. 좀 이 정책을 좀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반론 듣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 지원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기구, 그러니까 유니세프하고 세계식량기구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쭉 해서 한국에다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의 각국들도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기구, 그다음에 기아 난민들 이런 영양 문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다 이게 지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는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럼 그런 적이 없느냐 인도적인 지원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북한이 2차 핵실험부터 5차 핵실험까지 진행하고 미사일 발사 수십 차례 하고 뭐 SLBM 발사하고 유엔 제재 결의만 해도 7차례인가 8차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와중에도 인도적인 지원은 또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이번에 새삼스럽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여기저기 시기상으로 지금 뭐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시기는 좀 더 북한의 모습을 좀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히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쭉 이 지원하는 내용을 좀 봤더니 아동 및 임산부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 다 그런 겁니다. 수유부. 그 다음에 WFP에서도 역시 세계식량기구에서도 그 종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들까지. 그리고 이 부분들은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기구는 실질적으로 직접 가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못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저 역시 뭐 지금 뭐 시기에 바로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냐 뭐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발의 저는 뭐 국민 정서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정서가 인도적 지원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유엔 산하 여러 가지 인권 기구를 통해서 또 식량 기구를 통해서 지원되지만은 지금 지원 규모가 우리가 800만 불, 미국이 100만 불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49만 불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우리나라 좀 이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 이 배급과 관련해서 제대로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특권청인데 거의 이 물자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좀 정부 여당은 철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꼭 좀 제언하고 싶습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일 정상도 이 대북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북한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이. 미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지금 북한을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의 핵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대북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노력에 기름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또 보면 지금 당장 주지도 않을 것을 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언제 줄지도 모르는 것을 준다고 얘기하느냐, 안 받고 말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지켜보는 국제사회도 모두가 심란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뭐 타이밍 말씀하셨으니까 제재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발을 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가 대화로서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대북 지원이 과연 그 사람들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유화적인 사인을 저희 한국한테 대한민국한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응한 것인지 저는 타이밍상으로도 아주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영길 의원님. 아마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 뭐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더 추가할 말은 없는데 김경엽 의원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꼭 이 시점이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셨으면은
사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나가서는 그 미국과의 공조, 일본과의 공조 이런 거를 유지해 가는데 좀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인정을 하셔야지 우리 그 정책을 다음에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 지원 시기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방침을 밝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는 지금 국제기구에서 제가 이제 저도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그 금년 아예 초부터 계속해가지고 요구가 국제기구에 요구가 있었고 당신들은 이제 왜 이 해마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국제사회에서 이런 인도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안 하느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제 남북관계가 좀 우리도 좀 사실 좀 이렇게 상황이 좀 풀리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이제 사실 하려고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미뤄왔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국제사회 요구를 바로 좀 더 이상 거절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 담당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엔 총회에서 또 하나 극명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미국의 대치가 될 텐데요. 관련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Now he's talking about a massive weapon exploding over the ocean.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늘고온 투전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원색적입니다.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원색적인 말싸움이 시작되고 있으면서 혹시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인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우리 국민만은 또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을 들어볼까요? 위험 수위가 과연 북한과 미국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먼저 여당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표현만 보면은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표현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외교적인 용어나 그런 관례도 아니고 정말 거칠고 원색적인,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그랬던데요. 어디 골목에 뭐 이렇게 애들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그 영화 황산벌입니까? 그 백제군과 신라군이 마주보고 서로 막 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요.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나는 두 가지 속담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북한의 좀 저러한 아주 그냥 무대뽀적인 저런 모습을 좀 보면서는 궁지에 몰린 이 쥐가 고양이를 물겠다라고 하는 의지구나라는 게 하나 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속담 중에서 흔히 얘기하면 짖는 개는 좀 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말로는 모든 것을 말로는 실질적으로 막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실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은 또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역시 아까 좀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대북 문제를 해결해가는 원칙 속에서 어떤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관리해 들어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 듣습니다. 저는 북한의 통미 동남 정책이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북한은 미국과 소통하면서 남한은 철저히 고립시키는 전략,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난 이번 미국 대통령과 북한 외무상의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애고하고 전쟁이 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언제라도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안보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정말 주도권을 갖고 운전석에 반듯하게 앉아서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이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유엔을 비롯한 우방 국가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북한과 미국이 어느 폭탄 정도의 규모로 매우 참 갈 때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철저하게 지금 배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안보에 정말 심각한 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한미 혈맹 관계 6.25 사변 때 미군 병사가 54,000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미국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미국과 한미 관계를 철저히 하고 또 외교 안보 라인도 이제 절대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도 국방부 장관하고 또 외교특보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이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말끔히 해소돼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좀 특별히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 진행자 질문이 이 지금 이런 말싸움이 정말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의 관측을 말씀드리면은 상황은 결국 관리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오가는 걸로 보면은 양국 간에 이미 핵전쟁입니다. 사실 말로 하는 걸로 보면은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에 이어서 6차 핵실험에 의해서 강성대국을 잃은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한미 간의 틈새가 있어서는 이럴 때일수록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위기 상황과 뭔가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은 직후에는 돌연 북미 간의 협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94년 9월까지 영변 시설을 폭격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그 전략 자산의 전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제네바 협상이 시작되고 한 달 후에 제네바 합의가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청구서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세밀하게 미국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틈새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자꾸 한미 공조가 틈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를 그냥 미국 의존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런 걱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교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예, 저는 지금 최명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 말싸움이 거칠어질수록 몸싸움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상황은 관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 시점에 가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것은 오롯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반도의 도발의 수위는 긴장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최근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하고의 공개적인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거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정부가 이 외교안보 문제를 주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운전석에 앉아서 이 파고들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필요한 것은
이 한반도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직시를 하고 이거에 맞는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북 원칙을 정교하게 다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함을 낮추고 동맹들 간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아마 이 통미 봉남 정책,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나온 북한의 정책이 아니고요. 북한은 수십 년간 일관되게 통미 봉남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계속 이제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왜냐하면 지금 휴전협정 당사자도 이 북미 간의 협정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를 체결하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러한 자기들의 목표 지점이 주로 미국과의 관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제 남북 대화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예전부터 가능한 한 피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마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 정부하고 어떻게 이제 뭐 협상을 하느냐, 뭐 이런 아마 저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육자회담의 틀이나 남북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면서 이 북한의 이제 이런 통미봉남 정책을 주로 이제 남북관계 중심으로 사실 끌어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이고요. 이렇게 해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이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이 남북 대화만 필요하냐?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미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한 그것도 필요시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과가 나야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적절하게 함께 두 바퀴처럼 굴러가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정확히 우리가 좀 이 대북 정책들을 시행해 가는데, 서로 이것은 어떤 공격의 거리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해야 될 이런 이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정치권 현안이 될 텐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국정원의 불법 행위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 역시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각 당마다 좀 다르지요?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정진석 의원께서 한 발언은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의 그 정치 보복 발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기에 따라서는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정치인의 이 발언을 너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하면서 대선 당시에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해서 취했던 고소고발을 대거 취하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소고발을 이제 남발하는 거 아니냐. 정치인의 대화를 너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또 이 안보 경제 위기 앞에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집권여당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꼭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재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참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말폭탄을 하듯이 여당과 제1야당이 이렇게 계속 또 주고받고 이래 말로써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정도 선에서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 사안의 이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안다기보다는 뭐 기억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당시 2009년 5월 23일 새벽 토요일 아침인데 그 상황이 제가 방송사 정치부장으로서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상당히 꽤 많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도 맥락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의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추측을 해보건데 이 SNS 메시지는 분명히 MB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어떤 칼날 같은 것들을 감지하고 이러지 마라라고 하는 방어막을 치는 차원에서 던진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게 자꾸 파문이 번지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파문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좀 이 또한 관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 의원님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행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자꾸 뭔가 MB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 상당한 이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 이유가 됐던 부분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계를 일종의 탄압한 부분인데,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문서들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지시를 받은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좀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확정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얘기 듣겠습니다. 유희동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매우 복잡하고요. 뭐 경제도 중국 문제 뭐 이걸로 경제적인 여파도 많고, 또 뭐 국정원 관련된 조사니 블랙리스트니 와이트리스트니 뭐 이런 거로 대한민국 어느 한 곳, 어느 한 시가 편할 날이 없는데, 정치인들마저 이러한 논란에 뛰어들어서 이 것들을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괜히 법정 밖으로까지 끌고 나와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이런 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허송 세월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분명하게 부분을 져서 사법적인 판단에 맡길 것은 맡기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당 얘기 듣겠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아주 금도를 넘어선 용서받기 힘든 망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의 내용을 쭉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검찰, 국정원, 국세청,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뭐 청와대 참모진, 가족, 친인척,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8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증거는 거의 제시를 하나도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논두렁시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망신주기, 뭐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 이제 이런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갔다가 뭐 부부싸움을 했다,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아침에 산책하는 날 이 산책하러 나가면서
그 권양숙 여사가 같이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까지가 그 주변에 다 있어 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뱉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이 물타기, 이 뭐 방어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잠깐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네. 이제 정말 정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 또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통합의 정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갖고 너무 이 사법적 잣대로 맞추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께서도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 권양숙 여사님께 또 그 유감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또 해소해야 하는 뭐 그런 사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정치 이슈 그리고 북한 이슈까지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